9번째 글입니다. 대응. 벨이 화난 듯이 울리고 파크 양이 통화관으로 가자 화난 목소리가 날카로운 북아일랜드 억양으로 외쳤다. 패링턴 들여보내. 파크 양은 자기 타자기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무엇인가 쓰고 있는 사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알레인 씨가 올라오라고 하시는데요. 사내는 망할 놈이라고 모기 소리로 중얼대곤 의자를 뒤로 밀치며 일어났다. 일어서니 그는 키도 크고 몸피도 컸다. 짙은 포도주색 얼굴은 늘어져 있었으며 눈썹과 콧수염은 금발이었다. 두 눈은 약간 튀어나왔고 흰 자위가 지지분했다. 그는 카운터를 들어 올리고 고객들을 지나쳐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두 번째 청계참까지 올라갔다. 그곳에는 알레인이라고 노쇠 명패가 붙은 문이 있었다. 힘들고 속상해서 씩씩대며 그는 여기 멈춰 서서 문을 두드렸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외쳤다. 들어와. 사내는 알레인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에 금태 안경을 쓴 몸집 작은 사내인 알레인 씨가 서류더미 위로 머리를 쏙 내밀었다. 머리 자체는 분홍색인데다가 대머리라서 서류 위에 놓인 커다란 달걀 같았다. 알레인 씨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말했다. 패링턴, 자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왜 계속 자네한테 잔소리를 해야 하나? 보들리와 커원권 계약서 사본을 왜 안 만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 4시까지 해놓아야 한다고 내가 말했을 텐데. 하지만 셸리 씨 말이 사장님. 셸리 씨고 뭐고 내가 하는 말이나 잘 챙겨 들었으면 좋겠어. 자넨 이런 게으름 피워놓고 항상 이런 변명을 갖다 대는군. 내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저녁까지 계약서 사본이 작성되지 않으면 크로스비 씨와 얘기하겠네. 내 말 알아듣겠나? 네, 사장님. 내 말 알아들어? 그래. 그리고 사소한 것 또 한 가지. 이거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명심하게. 점심시간은 1시간의 반이지 1시간 하고 반이 아니야. 몇 코스짜리 점심을 먹는 건지 이건 도대체 듣고 있나 자네? 네, 사장님. 알레인 씨는 머리를 다시 서류더미 위로 굽혔다. 사내는 크로스비와 알레인 사의 업무를 관장하는 그 광택나는 두개골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것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까 가늠해 보았다. 분노의 경련이 그의 목구멍까지 꽉 치밀어 올랐다가 사라지자 칼칼하게 목이 말랐다. 사내는 그 느낌이 뭔지 알아차렸고 오늘 밤엔 한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중순이 지났으니까 시간 내에 그가 사본을 만들어주면 알레인 씨가 가부를 좀 해줄지도 몰랐다. 그는 서류더미 위로 보이는 그 머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없이 서 있었다. 갑자기 알레인 씨가 무언가를 찾으려 서류를 온통 헤집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사람이 있는 것을 그때까지 몰랐던 것처럼 머리를 다시 발딱 쳐들며 말했다. 자네 거기 온종일 서 있을 셈인가? 이거 참 패링턴, 자네 정말 무사태평이군. 더 하실 말씀은? 좋아, 더 하실 말씀 없네. 내려가서 일 봐. 사내는 무거운 걸음으로 문 쪽을 향했고 방을 나가면서 알레인 씨가 그에게 저녁까지 계약서 사본이 안 나오면 크로스비 씨에게 얘기하겠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래층 사무실 자기 자리로 돌아와 복사할 것이 몇 장 남았는지 세어보았다. 그는 펜을 들어 잉크에 찍고 나서도 자신이 써놓은 마지막 구절만은 멍하니 응시했다. 어떤 경우에도 상기 버나드 보벌리는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고 몇 분 있으면 가스등이 켜질 것이었다. 그때 쓰면 되겠지. 그는 목구멍에 갈등을 가라앉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아까처럼 카운터를 들어 올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사무장이 미심쩍은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별일 아니에요, 셸리 씨. 손가락으로 자신의 외출 목적지를 가리키며 사내가 말했다. 사무장은 모자거리를 헐끗 보았지만 모자들이 다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계참으로 나오자마자 사내는 격자 무늬의 양치기 모자를 호주 무늬에서 꺼내 머리에 쓰고 흔들거리는 계단을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다. 문을 열고 길로 나온 그는 살그머니 보도 안쪽으로 모퉁이를 향해 걷다가 순식간에 어떤 출입구로 뛰어들어갔다. 이제 온일 술집의 어둡고 아늑한 곳에 안전하게 도착한 그는 바 안쪽이 들여다 보이는 작은 창문에 자신의 달아오른 얼굴, 짙은색 포도주 혹은 짙은색 고기 같은 색깔의 얼굴을 한가득 들이대고 외쳤다. 어이 팻, 흑맥주 한 잔 빨리 갖다 주어. 종업원이 흑맥주 한 잔을 갖다 주었다. 사내는 단숨에 쭉 들이켜고는 캐르웨이 씨를 한 개 달라고 했다.
그는 페니 동전을 카운터에 놓고 종업원이 어두운 데서 더듬더듬 찾게 내버려 둔 채 들어왔을 때처럼 살금살금 그 아늑한 곳에서 물러나왔다. 짙은 안개를 동반한 어둠이 이후로의 땅거미를 잠식하고 있었고 유스트스가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사내는 시간 내에 사본을 끝낼 수 있을지 긴가민가 하면서 집들을 지나서 사무실 문에 도착했다. 계단에서 습하고 얼얼한 향수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가 온일 술집에 나가 있는 동안 델라코어 여사가 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모자를 도로 호주머니에 구겨넣고 아무 생각 없는 척하면서 사무실에 다시 들어갔다. 알레인 씨가 내내 찾았어. 사무장이 음하게 말했다. 어디 갔었어? 사내는 카운터에 서 있는 고객 2명을 헐끗 보았다. 마치 그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는 듯이. 고객이 둘 다 남성이었으므로 사무장은 웃음이 나오는 것을 굳이 참지 않았다. 내 모를 줄 알고? 사무장이 말했다. 하루에 5번은 좀. 그건 그렇고 정신 좀 차리고 델라코어 건 우리 쪽 서신 사본을 알레인 씨에게 갖다 드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것, 위층으로 뛰어 올라간 것, 그렇게 허둥지둥 들이켰던 흑맥주 등이 사내를 정신없게 만들었고, 그래서 가져오라는 것을 찾으려고 자기 책상에 앉았을 때 그는 5시 반 이전에 계약서 사본을 완성하는 과제가 얼마나 가망 없는 일인가를 깨달았다. 어둡고 축축한 밤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이 밤을 술집의 휴양한 가스 불빛과 유리잔 쟁그렁거리는 소리 사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보내고 싶었다. 그는 델라코어 관련 서신들을 꺼내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마지막 서신 2장이 빠져있는 것을 알레인 씨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다. 습하고 얼얼한 향기는 알레인 씨 방으로 가는 길 도처에 퍼져 있었다. 델라코어 여사는 외모가 유대인 같은 중년 여성이었다. 돈 때문에 알레인 씨가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라고들 했다. 그녀는 사무실에 종종 왔고 한 번 오면 오래 머물렀다. 지금 그녀는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자기 우산 손잡이를 매만지고 또 모자에 커다란 검은 깃털을 까딱거리며 그의 책상 곁에 앉아 있었다. 알레인 씨는 의자를 돌려 그녀와 마주보면서 오른발을 의기양양하게 왼쪽 무릎에다 올려놓은 자세였다. 사내는 서신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손하게 절을 했으나 알레인 씨도 델라코어 여사도 그의 인사를 전혀 거들떠 보지 않았다. 알레인 씨는 서신들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다가 그를 향해서 손가락을 튕겼다. 됐어, 가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내는 아래층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자기 책상에 앉았다. 그는 쓰다만 구절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어떤 경우에도 상기 버나드 보들리는 그리고 마지막 3단어가 모두 똑같은 자음으로 시작되다니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사무장은 그렇게 타자를 치다간 우편 시간에 늦는다면서 파크 양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사내는 타자기가 탁탁대는 소리에 몇 분 동안 귀를 기울이다가 사본 마무리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맑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멀리 술집의 그 휴양한 빛과 소음 쪽으로 쏠렸다. 뜨거운 펀치가 제격인 밤이었다. 그는 사본과 씨름했지만 시계가 5시를 쳤을 때 아직도 더 써야 할 14페이지가 남아있었다. 망할. 시간 내에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싶었고 주먹으로 무언가 난폭하게 내려치고 싶었다. 어찌나 우라가 치밀었던지 버나드 보들리 대신 버나드라고 썼다. 그래서 한 장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다. 그는 사무실 전체를 혼자서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기운이 뻗치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저지르고 싶어서 뛰쳐나가서 마구 때려 부수고 싶어서 온몸이 근질거렸다. 그가 평생 겪은 굴욕들이 그를 격분케 했다. 경리에게 슬쩍 가부를 부탁해 본다? 아니야, 경리는 안 돼. 전혀 착하지 않아. 그자가 가부를 해줄 리 없지. 그는 어딜 가야 친구들을 만날지 알고 있었다. 레너드와 오엘로런과 노지 플린. 그의 감정상태 기압기는 폭발 직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찌나 골똘히 상상에 빠졌는지 그는 자기 이름이 2번이나 불리고 나서야 대답을 했다. 알레인 씨와 델라코어 여사가 카운터 바깥에 서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몸을 돌려 무슨 일이 나려나 하고 있었다. 사내가 책상에서 일어났다. 알레인 씨는 편지 2장이 빠졌다면서 욕을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사내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자기는 사본을 충실하게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욕설이 계속 퍼부어졌다. 어찌나 지독하고 격렬했던지 사내는 주먹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난장이 같은 자의 대갈통을 부수고 싶은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다른 편지 2통이라니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는 멍청하게 대답했다. 저는 전혀 모르겠다. 물론 전혀 모르시겠지. 알렌 씨가 말했다. 이봐 하고 그는 우선 동의를 구하듯 자기 옆에 숙녀를 헐끗 보면서 덧붙였다. 날 바보로 하나? 자네 내가 완전히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내는 숙녀의 얼굴과 그 작은 달걀 모양의 머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스스로 의식도 하기 전에 그의 혀가 절묘한 순간을 잡아냈다. 제 생각엔 사장님 하고 그가 말했다. 그건 저한테 하실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숨소리마저 멈추었다. 모두 옆 사람은 물론 그 기막힌 말을 한 당사자까지도 경악했고 퉁퉁하고 사람 좋은 델라코 여사는 해벌쭉 웃기 시작했다. 알레인 씨는 얼굴이 들장미처럼 새빨개졌고 우라통이 터진 난쟁이처럼 입을 실룩거렸다. 그는 사내 앞에서 주먹을 무슨 전기기구 손잡이가 진동하는 것처럼 흔들어댔다. 이 시금방진 놈, 이 시금방진 놈, 너 같은 놈은 당장 두고 봐 이놈.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당장 사무실에서 나가. 당장 나가. 내 말 안 들려? 아니면 내게 사과해. 여백이 좀 있습니다. 그는 경리가 혼자 나오는지 살피며 사무실 맞은편 출입구에 서 있었다. 직원들이 모두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경리가 사무장과 함께 나왔다. 그가 사무장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었다. 사내는 자기 처지가 참으로 더럽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시금방짐에 대해서 알렌 씨가 굽실거리며 사과해야 했던 것도 그렇지만 그는 앞으로 사무실이 자기에게 말벌 집에 들어앉는 꼴이 될 것을 알았다. 알렌 씨가 자기 조카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꼬마 피크를 사무실에서 사냥하듯 몰아내던 광경이 눈에 선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화가 나서 포악해지고 목이 타고 복수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알렌 씨는 이제 자기를 한 시간도 못 쉬게 할 것이다. 사는 게 지옥 같을 거다. 그는 이번에 완전히 바보짓을 한 거였다. 말대꾸를 안 하고 베길 수는 없었을까? 그러나 그와 알렌 씨는 처음부터 맞질 않았다. 그가 북아일랜드 억양을 흉내내면서 히긴스랑 파크 양을 웃기는 것을 알렌 씨가 엿듣던 날부터 내내 그랬다. 그게 발단이었다. 히긴스한테 돈을 좀 꾸어달랄 걸 그랬나? 하지만 히긴스도 가진 게 없을 게 분명했다. 두 집 살림을 하자니 수중에 돈이 있을 리가? 그는 자신의 커다란 몸이 다시 술집의 편안함을 갈구하는 것을 느꼈다. 안개 때문에 오한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온일 술집에 가서 팻을 뜯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1실링 이상은 못 뜯을 거야. 그리고 1실링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다. 마지막 동전까지 흑맥주를 마시는 데 써버렸고 이젠 어디서든 돈을 넣기엔 너무 늦은 시각이 될 테니까. 갑자기 시계줄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는 플리트가의 테리 켈리 전당포가 생각났다. 바로 그거야.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그는 템플바 골목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며 잿가 것들 지옥에나 가라. 난 이 밤을 즐기겠다. 이거야.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테리 켈리의 지구는 크라운이라고 말했지만 이 크라운은 5실링짜리 은화를 말합니다. 1크라운이라고 말했지만 저당 잡히는 사람은 6실링을 달라고 버텼고 결국 애누리 없이 6실링이 끝내졌다. 그는 동전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작은 기둥 모양으로 쌓으며 유쾌한 기분으로 전당포에서 나왔다. 웨스트 몰런드가의 보도는 퇴근하는 젊은 남녀들로 붐볐고 남루한 차림의 아이들이 석간신문 이름을 외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사내는 우쭐한 만족감을 느끼며 그 광경을 쭉 둘러보고 직장 여성들을 거만하게 노려보면서 군중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의 머리는 전차의 종소리와 휙휙 지나가는 차량들 소리로 가득 찼고 그의 코는 이미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펀치의 향기를 맡으며 킁킁거렸다. 걸어가면서 그는 이 사건을 술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해 줄 것인가 미리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그냥 딱 그놈을 쳐다봤지. 침착하게. 그리고 그 여자도 쳐다본 거야. 그런 다음 다시 그놈을 쳐다보고 천천히 말이야. 그리고는 그건 저한테 하실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지. 노지 플립은 데이비 번의 단골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통쾌한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며 페링턴에게 절반짜리 한 잔을 샀다. 페링턴이 답례로 한 잔을 냈다. 얼마 후 오엘 로런과 페디 레너드가 들어왔고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반복됐다. 오엘 로런은 독한 메가주를 한 잔씩 돌리면서
그가 파운스가 켈런 사무실에서 일했을 때 사무장에게 말대꾸한 이 얘기를 했다. 하지만 그 말대꾸라는 게 전원시에 나오는 자유분방한 목동 수준이어서 그것은 패링턴의 말대꾸만큼 기발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야 했다. 이쯤 되자 패링턴은 술 친구들에게 잔을 비우고 한 잔 더 하라고 말했다. 그들이 각자 술을 주문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다름 아닌 히긴스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물론 그는 일행과 합류해야 했다. 사내들은 그에게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그가 본대로 얘기해달라고 했고 그는 독한 위스키 5잔이 옹기종기 있는 것을 보고는 신이 나서 아주 들까불며 얘기를 했다. 알레인 씨가 패링턴의 얼굴에 대고 주먹을 흔드는 장면을 그가 묘사하자 모두들 웃음이 터졌다. 그런 다음 그는 패링턴의 흉내를 내면서 자, 내 얘긴 이거야. 어때? 멋있지? 라고 말했고 그러는 동안 패링턴은 그 둔하고 지저분한 두 눈으로 일행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때때로 콧수염에 매달린 술방울을 아랫 입술로 빨곤 했다. 그 순대가 다 돌고 나자 잠시 말이 끊겼다. 오헬로르는 돈이 있었지만 다른 두 사람은 모두 돈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일당 전후는 다소 찜찜하게 술집을 나왔다. 듀크가 모퉁이에서 히긴스와 노지 풀리는 왼쪽으로 비스듬히 꺾어들었고 다른 셋은 몸을 돌려 시내로 향했다. 차가운 거리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들이 벨러스트 사무소에 이르렀을 때 패링턴이 스카치 하우스로 가자고 제안했다. 술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말소리와 유리잔 소리로 시끄러웠다. 세 남자는 문가에서 칭얼거리는 성냥팔이들을 밀치고 들어가 카운터 한 구석에 작은 무리를 지었다. 그들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레너드가 그들에게 고개 사이자 허들의 희극 배우 연예인으로 티볼리에서 공연 중인 웨이더스라는 청년을 소개했다. 패링턴이 한 장씩 돌렸다. 웨이더스는 아이리시 위스키 작은 잔과 아폴리나리스 광천수를 마시겠다고 했다. 패링턴은 사리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었으므로 친구들에게도 아폴리나리스를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친구들은 팀에게 독한 걸로 달라고 주문했다. 대화가 열띄어졌다. 오엘로른이 한숨 배냈고 그러고 나서 패링턴이 다시 한숨 배냈다. 웨더스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무대 뒤로 데려가 근사한 아가씨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오엘로른이 자기하고 레너드는 가겠지만 패링턴은 유부남이라 안 갈 거라고 말했다. 패링턴은 괜히 사람 갖고 놀리지 말라는 뜻으로 둔하고 지저분한 두 눈으로 친구들을 흘겨보았다. 웨더스는 자기 돈으로 그들 모두에게 입가심으로 딱 한 잔씩을 돌리고 나중에 풀백과 멀리건 술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스카치 하우스가 문을 닫자 그들은 멀리건 술집에 들렀다. 그들은 뒤쪽 라운지로 들어갔고 오엘로른의 특주 작은 잔을 사람 수대로 주문했다. 모두 근하해졌다. 패링턴이 막 다시 한숨에 돌리려는데 웨더스가 돌아왔다. 패링턴 마음이 한결 가볍게도 이번에는 웨더스가 비트 한 잔을 마셨다. 비트는 맥주의 일종입니다. 자금이 바닥나고 있었지만 술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충분했다. 얼마 안 있어 크다란 모자를 쓴 젊은 여자 2명과 체크무늬 양복을 입은 청년 하나가 들어와 근처의 탁자에 앉았다. 웨더스는 그들에게 인사하고는 일행에게 그들이 티볼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었다. 패링턴의 눈이 시시각각으로 젊은 여성 중 하나를 주시했다. 그녀의 외모는 무언가 눈에 띄는 데가 있었다. 그녀는 광택나는 푸른색 모슬린 천으로 된 커다란 스카프를 모자 주위로 감아 턱 밑에 거대한 나비 모양 매듭을 지었다. 또 팔꿈치까지 오는 밝은 노란색 장갑을 끼고 있었다. 매우 자주 그리고 매우 우아하게 움직이는 그 통통한 팔을 패링턴은 찬탄의 눈길로 응시했고 잠시 후에 그녀가 그를 마주 쳐다보자 그녀의 커다란 짙은 갈색 눈에 더더욱 감탄했다. 비스듬히 쳐다보던 그 두 눈의 표정이 그를 매혹했다. 그녀는 그를 한두 번 힐끗 보았고 일행이 방을 떠날 때 그의 의자에 스치듯 부딪히고는 오 죄송해요 라고 런던 억양으로 말했다. 그는 그녀가 뒤돌아보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녀가 방을 떠나는 것을 쳐다보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돈이 없는 것과 이제까지 자기가 술을 샀던 것, 특히 웨더스에게 사준 모든 위스키와 아폴리나리스 광천술을 저주했다. 그가 증오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공짜 술을 좋아하는 놈이었다. 어찌나 화가 났든지 자기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의 맥락을 놓칠 지경이었다. 페리 레너드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그들이 힘자랑을 늘어놓고 있음을 알았다. 웨더스가 자신의 이두박근을 일행에게 보여주며 어찌나 자랑을 해대든지
다른 두 친구가 패링턴을 불러 조국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한 거였다. 패링턴은 이에 따라 소매를 걷어올리고 이두박근을 일행에게 보여주었다. 두 사람의 팔을 다 검사하고 비교하자 결국에는 힘겨루기를 해보자는데 합의가 되었다. 탁자가 정리되고 두 사내는 손을 맞잡고 팔꿈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패디 레너드가 시작이라고 말하자 각자는 상대의 손을 탁자 바닥으로 내리누르려고 힘을 썼다. 패링턴의 표정은 매우 진지하고 단호했다. 시합이 시작되었다. 약 30초 후 웨더스는 상대방의 손을 천천히 탁자 바닥으로 내리눌렀다. 이런 풋내기에게 졌다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인해 패링턴의 짙은 포도주색 얼굴이 더더욱 검붉게 달아올랐다. 몸무게를 실으면 안 돼.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그가 말했다. 누가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그래? 상대방이 말했다. 한 번 더 해. 3판 양성이니까. 시합이 다시 시작됐다. 패링턴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고 창백한 웨더스의 얼굴도 작약색으로 바뀌었다. 압박을 받아 그들의 손과 팔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래 기울은 끝에 웨더스는 다시 상대편의 손을 천천히 탁자 바닥으로 내리눌렀다. 구경꾼들이 칭찬의 말로 웅성거렸다. 탁자 옆에 서 있던 종업원은 이긴 사람 쪽을 향해 빨간 머리를 끄덕이며 눈치 없이 친근하게 말했다. 이야, 저런 게 기술이군요. 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패링턴이 그에게로 몸을 돌리며 험악하게 말했다.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리길? 쉬. 패링턴의 험악한 표정을 살피며 오엘로른이 말했다. 자, 돈들 내시고 아주 간단히 한 잔만 더 하고 가세. 잔뜩 부은 표정의 사내가 오코넬 다리 모퉁이에 서서 집으로 갈 산디마운트행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사무치는 분노와 앙심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망신스럽고 불만의 찬 기분이었다. 이미 술 기운도 싹 달아났다. 호주머니엔 2펜스밖에 없었다. 모든 게 저주스러웠다. 사무실에선 볼장 다 받고 시계는 저당 잡혔으며 돈은 몽땅 써버렸다. 게다가 취하지도 않았다. 다시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그는 그 후덥지근하고 냄새나는 술집에 다시 가고 싶었다. 애송이 따위에게 2번이나 졌으니 힘센 남자의 명성도 이런 터였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터질 듯했고 그 커다란 모자를 쓴 자기를 스쳐 지나가며 죄송해요 라고 하던 그 여자를 생각하니 화가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전차는 그를 쉘본로에 내려줬고 그는 영국군 막사 담벼락 그늘 아래로 거대한 체구를 이끌고 나아갔다. 그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었다. 옆문으로 해서 들어가 보니 부엌에 나무도 없고 불도 꺼져 있었다. 그는 2층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에이다. 그의 아내는 날카로운 얼굴의 자그마한 여자로 남편이 맨정신일 때는 그를 괴롭히고 술이 취했을 때는 거꾸로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다. 그들은 애가 5이었다. 사내 아이 하나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누구냐? 사내는 어둠 속을 뚫어지게 보면서 말했다. 저예요 아빠. 누구 찰리? 아니요 아빠 톰이요. 네 엄마는 어딨냐? 성당에 갔어요. 그래? 내 저녁이나 차려놓고 갔냐? 네 아빠 제가. 불 좀 켜라. 이렇게 깜깜하게 해놓고 어쩌자는 거냐? 다른 애들은 자고? 사내는 의자에 털썩 앉았고 사내 아이는 등잔불을 켰다. 그는 자기 아들의 밋밋한 억양을 흉내내며 반쯤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성당에 갔다 이거지? 등잔이 켜지자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내 저녁은 어떻게 됐어? 제가 지금 차리려고요 아빠. 사내 아이가 말했다. 사내는 벌떡 일어나 길길이 날뛰며 불 쪽을 가리켰다. 저 불에다가 말이지 불을 꺼뜨려 놓고는 이놈의 자식 어디 또 그래만 봐라. 그는 문 쪽으로 한 걸음 성큼 다가가서 문 뒤에 세우던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어디 또 불을 꺼뜨렸단 봐라. 그는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사내 아이는 아빠 라고 소리치고는 징징대며 탁자 저편으로 달아났지만 사내는 쫓아가 아들의 웃옷을 잡았다. 사내 아이는 정신없이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도망칠 길이 없는 것을 알고는 무릎을 꿇었다. 자, 한 번만 더 불을 꺼뜨렸단 봐라. 사내는 지팡이로 아이를 후려치면서 말했다. 맞아라 이 못된 놈아. 지팡이가 허벅지를 파고들자 사내 아이는 아파서 끄끄 울었다. 아이는 두 손을 허공에 모아 쥐었고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아, 아빠. 아이가 외쳤다. 때리지 마세요, 아빠. 그럼 제가 아빠를 위해 성모송을 울릴게요. 아빠를 위해 성모송을 올릴게요. 아빠, 때리지만 않으시면 성모송을 올릴게요.